여기서 요거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강연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강연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주제가 있겠죠? 자, 여기 요리 연구가인 동그라미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자, 강연 주제가 뭐래? 맛있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부분에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지네요, 지금.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혹시 제스민 차 드셔봤나요? 이렇게 하고, 그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자, 마시는 차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꽃 중에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 꽃을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는 자, 꽃잎의 어떤 이런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아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우리 전통 음식에도 꽃을 넣는 게 지금 있었는데, 자, 여기는 그 어떤 것, 이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붙이는 경우나, 그다음에 이 국화차 같은 경우 있죠? 자, 이런 국화차를 마시는 경우가 그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네요. 이 철쭉꽃이나, 그 다음에 아네모네, 그 다음에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위험하답니다. 자, 더 나가서, 이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자, 더 나가서, 자, 우리 몸에 뭐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꽃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죠? 자, 이런 사람은 이걸 주의해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없으니까 자, 1번에서는 먼저 질문 던지고 그 안에서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1번. 자, 그다음 2번에 봤더니 이건 장문 일지가 나와 있는데 자, 장문 과제가 뭐래요? 자, 이 부분에서 가족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친숙한 소재라 쉽게 어떤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잘 떠오르지 않았나봐. 자,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글을 쓰기로 이제 주제를 정했나봐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옛날에 그 엄마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빚어졌던 갈등이 빚었던 그 상황을 지금 자기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 쓰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예상 독자를 곁에 두고 앉아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이제 초고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고치고 다시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해 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글을 썼나 봐요, 지금.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어머니가 지금 예상 독자가 아니죠. 여기서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는 거지 어머니를 예상 독자로 삼은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에서는 지금 능동과 피동의 표현 자, 여기 문법 문제인데요. 자, 능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면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능동. 그 다음에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뭐예요? 피동 표현이죠. 자, 이 피동 표현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이희리기 되다 등을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접사야 다. 또는 두 번째는 어지다나 게하다 중에 어지다를 붙여가지고 피동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법 교재에서 별도로 배우긴 하겠는데 자, 여기서 이희리기를 붙였을 때, 자, 이것을 접사를 붙여갖고 우리가 피동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어디다를 붙이는 방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어디다가 아니라 게하다를 붙이는 경우에서 뭐뭐 하게 하다는 사동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할 때 우리가 자, 어디다. 자, 이렇게 어디다로 해석이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피동이 되는 거고 뭐뭐 하게 하다 이것은 사동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피동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아까 이희리기 중에서 뭘 붙여? 풀리다, 읽히다, 암기다, 깎이다, 그 다음에 이용되다. 자, 이걸 붙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동 만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것이 아닌 거 하나를 찾으래요. 자,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는데
안기다 할 때 기가 피동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나에게 안 기었다. 아까 두 가지. 안 기어지는 겁니까? 앉게 하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 짐까지 내가 앉게 한 거죠. 자, 이건 그래서 이때 기는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에 해당되니까 피동이 아니라 이때는 뭐로 봐라? 이때 사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자, 4번 문제인데, 자, 이건 표준 발음법에 따라 기억명을 발음할 때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각각을 정리하시면, 자,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제 문법 단원에서 다루게 될 건데, 요거만 좀 별도로 갑니다. 구항. 자, 여기 받침인 기억, 쌍기역, 키읔, 시읒, 이런 지읒, 티읒, 피읒까지. 자, 이것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올 때 각각, 자, 이걸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겼네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티읒에서 한번 끊겼네요. 보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쌍기역이나 키읔은 뭐로 발음하고? 기역으로. 그 다음에 시읒부터 티읒까지는 디귿으로. 그 다음에 피읒은 뭐로?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 다음에 12항에 가시면, 자, 시읒이 뭐를 만나서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났을 때, 자, 히읗과 그 다음에 기역이 만나서, 자, 키읔이 되고요. 그럼 키읔은 히읗의 소리값도 남아있고, 기역의 소리값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키읔이 됐네요. 또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되는 거. 자, 이렇게 키읔, 티읒, 뭐 피읒, 치읒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소리? 거센 소리다.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이, 자, 겹받침이라는 걸 어떤 걸 겹받침이라고 하냐? 자, 예를 들어서 뭐 리을, 비읍 같은 거 또는 비읍, 시옷과 같은 거 이런 게 겹받침이죠. 자음이 두 개가 나란히 받침으로 쓰일 때 이걸 우리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뭘 만나면 조사나 또는 어미나 전미사.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어. 조사, 어미, 전미사를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했죠? 그렇지. 자, 이런 걸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 어미, 전미사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형식 형태소가 왔다 해도 이 말이구나.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경우에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하래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리을 비읍이 있을 때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모음이니까 모음의 자리는 비어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앞에 자음이 없으니까 뒤에 있는 요 시옷이나 비읍이나 시옷을 뒤에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음. 이어서 발음한다 그래서 연음이라고 해요. 단 이때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쌍시옷으로 발음을 하라는 뜻이겠네. 자, 마지막 23번의 기역, 디귿, 비읍.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또 오게 되면 이때 뒤에 있는 어떤 녀석들을 자, 기역부터 지읒까지를 각각 된 소리로 발음을 하래요. 자, 된 소리로 발음을 하랬으니까 이 녀석들은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그 다음에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된 소리 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기를 줬는데, 자, 이 중에서 일단 3번 먼저 보고 갑시다. 디귿은, 자, 디귿 해봤더니 업단다가 나왔죠? 업단다인데, 자, 이때는 발음을 하려고 했더니, 자, 얘가 다 발음이 안 돼요. 왜? 여기 디귿이 있기 때문에 얘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비읍, 시옷이 뭐로 발음돼? 업으로 발음이 돼버려요. 시옷은 그냥 탈락해버리죠. 자, 시옷은 탈락해버리고, 자, 그러면
시옷은 탈락을 했는데 그럼 뭐가 비읍과 디귿이 서로 마주치죠. 이럴 경우 디귿 뒤에 있는 의 녀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디귿을 이렇게 된소리 형태로 발음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때 14항, 24항 규정을 썼다고 했는데, 자, 분명히 여기 14항 규정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만인데, 얘는 자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업단다의 디귿은 자음이기 때문에 얘는 13항 규정의 적용은, 14항 규정은 적용받지 못해요. 단, 그러면 23항 규정에 보시면 어떤 규정이 있었냐, 이거야. 자, 여기 비읍 보이시죠? 업의 비읍. 얘도 대표음 뭐로 발음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탈락을 하고, 자, 그리고 뒤에 뭐가 왔어? 이렇게 디귿이 왔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디귿을 뭐로 발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쌍디귿으로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여기 적용을 받은 거야? 이 디귿은 결국 14항 규정의 적용은 없고 23항만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해됐어? 자, 오답 몇 번 써놨어? 자, 2번에 갑니다. 자, 니은은 14항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절 먼데 밑에 보니까 겹받침 보이나요? 리을, 미음 겹받침이 왔어. 자, 젊다니까 용언의 어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용언의 어간이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 어간 뒤에는 어미가 결합한다고 그랬어.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어미는 형식 형태소란 말 했어. 그쵸? 그리고 이때 뭐 여기 보니까 모음이야. 어는 이응은 이거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그러면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럴 때 결국 어떻게 리을 하나를 남겨놓고 미음 하나는 누구한테 주면 돼? 얘는 다음 녀석한테 주면 되니까. 자, 얘 발음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자, 여기다 씁시다. 자, 리을은 하나를 여기다 남겨놓고, 자, 미음은 그 다음에 모음 앞자리로 옮겨갖고 이렇게 옮겨서 발음하면 돼요. 자, 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14항에 보시면 겹받침 리을 리음이 왔는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요 어미를 만나서 자, 뒤에 것만을 첫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라고 했으니까 연음해서 발음하라 했으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넘겨도 되겠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5번, 7번인데 자,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을 썼대. 자, 수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자기가 사겠다고 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요라고 하고, 자,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이 변하면 그때 수요량이 변하는 그 양, 그 개수가 바뀐단 말이죠.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베이커리 가게 빵집이 생겼는데 거기 빵이 되게 맛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1,000원을 주고 또 2,000원을 주고도 그 빵을 사 먹을 거야. 그쵸?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걸 10,000원을 올렸어요. 빵 하나에. 조그만한 이 빵 하나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저 정도 10,000원까지 돼가지고 저 조그만 빵을 하나 사 먹어야 되나? 그러면 옛날에 막 쌌을 때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막 사 먹으려고 하겠지만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 버리면 고민을 하겠죠. 이번에 뭐 나중에 할인 행사하면 내가 사 먹지 뭐 지금 굳이 꼭 먹을 필요는 없네. 엄마가 해준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 내가 그걸 구매해서 먹을 어떤 구매할 거에 대한 의향이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거나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가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탄력적.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가 그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갑자기 안 사 먹어. 그러면 그건 탄력적인 거고요. 가격을 변화시켰는데도 변화량이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도 빵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겠지만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 가격이 오른다고 엄마가 쌀을 안 사나요? 야, 우리 라면 먹고 살자 일단 한 달 동안 이렇게 안 하시잖아.
그럼 쌀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민감하게 그걸 사거나 안 사거나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가격이 높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 꼭 내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탄력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이 바로 뭐냐? 대체재가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른 대체재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버터를 가격을 올리면 버터 대신에 사람들은 뭐를 사 먹을 수 있어? 마가린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탄력적인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자, 거기 비해서 달걀은 어때요? 달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결국 어떻게? 우리는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달걀을 사 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건데, 필수재. 자, 아까 우리 밥 같은 거나 쌀 같은 거는 필수적인 거란 말이죠. 수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필수재, 이것은 비탄력. 가격이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치재,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어디가 보석 같은 이런 사치재는 가격이 많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래서 휴질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비탄력적. 거기에 비해서 보석은 사치재의 의미로 이것은 탄력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 두루마리 하나를 사는데 아빠가 100만 원을 번다면 휴지 두루마리 하나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보석, 엄마가 지금 생일을 맞아가지고 결혼 기념일이라 보석 반지 하나를 사는데 그게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휴지 두루마리 사는 데는 크게 부담을 못 느끼시겠죠? 하지만 50만 원짜리 보석 그 반지 하나 산다고 한다면 부담 많이 느끼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휴지와 같은 경우는 결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지만 이 보석과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 된대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왔네. 자,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누면 돼요. 이건 다시 이 가격의 변화율이란 기존의 가격의 분의 가격의 변화분을 여기다가 나눠주면 돼. 이걸 갖고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수요량 변화분을 기존의 수요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아이스크림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가격을 10% 올렸더니 자, 수요량이 20%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자, 아랫부분에 계산해 놨습니다. 10분의 20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더니 자, 결국 나누면 2가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탄력성 2가 되는데 자, 이때 1보다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7번의 유형과 연결되는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뭘 곱하면 돼요? 상품 가격에다가 거래량 몇 개를 판매했는지를 곱하면 되겠죠? 자, 아까 이게 현서가 이걸 놓쳤던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도 증가하지만 왜? 비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돼?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사 먹어야 돼요. 이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당연히 수입도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이걸 구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어떤 상품이 500원이었는데 600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20%가 상승했고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들었네요. 자, 그럼 10%가 감소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20분의 10이니까 0.5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계산하셨죠? 자, 그럼 얘는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자, 가격 인상 전에 5만 원에서 인상 후에 5만 4천 원으로 지금 4천 원이 증가하게 된 것인데, 자, 처음에 100개를 팔 때 이게 어떻게 500원씩에 10개, 100개를 팔아갖고 5만 원이었단 말이죠. 자, 가격을 근데 얘를 올렸어요. 600원으로 올렸더니 결국 9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결국 합치니까 90 곱하기 600원이니까 5만 4천 원이면. 자, 이런 가격을 인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90개밖에 못 팔았어. 90개밖에 못 팔았지만 결국 얼마의 이득을 본 거야? 4천 원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도 선에서 가격을 올릴 거야. 600원 정도로 올릴 거야. 근데 이걸 700원, 800원을 올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안 사 먹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까지 가격을 올려서 안 되겠구나. 이걸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A,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 거기에 따라 자신의 뭐를 어느 정도 수입이나 이걸 예상할 수가 있게 되니까 판매량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나머지 나와 있지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그리고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6번에서 A의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자, 나머지는 지금 다 틀렸고, 자, 이 부분에서는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판매자의 총 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나한테 총 수입이 늘어나는지 줄어들는지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도 그렇죠. 가격을 내리거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자, 7번 문제 여러분 잘 계산한 것 같은데 자, 김밥과 영어 관람권이 있는데요. 자, 기존의 가격은 각각 2,000원, 만원이었는데 자, 얘를 가격 변화보니까 500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더 올려. 그럼 25%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2,000원을 올렸으니까 20%를 올려버렸네요, 지금. 자, 그랬더니 수요량은 지금 얘는 마이너스 20개, 그 다음에 1,000장이 줄어들었습니다. 40%가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그쵸? 자, 여기에 따라 계산을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 김밥은 25분의 20이 되니까 0.8 단위 탄력성 비탄력적이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영화 관람권은 20%를 가격을 올렸더니 1,000장이 40%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2가 나왔습니다. 단위 탄력성이 되게 상당히 높아요. 가격 너무 갑자기 훅 올리면 안 되는 게네, 여기는. 자,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거니까 자, 김밥은 가격 탄력성이 0.8, 영화 관람권 2니까 자, 각각 2를 기준점으로 자, 0.8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 관람권은 2니까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셨죠? 자, 넘깁시다. 자, 8번, 9번인데요. 자, 신에 대한 관심이 해서 이제 판화 작가인 바로 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뒤러를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뒤러는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러가 북유럽 르네상스의 위대한 화가로 명성을 얻은 이유는 바로 그의 뛰어난 판화 작품 때문이래요. 자, 판화가 되게 유명했나 봐요. 자, 그래서 옛날에 판화는 그렇게 크게 지금 미술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 그냥 하급 미술 정도로 그냥 머물렀다는 거, 그 정도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뒤로는 자, 몇 가지 기법을 썼어요. 자, 첫 번째 바로 여기는 해칭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해칭 기법이 뭐냐? 자, 판화의 단순성을 사실성의 경지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판화나 소묘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가늘고 그 다음에 세밀한 평행선이나 교차선을 활용해서 대상의 입체감이나 음영을 표현하는 묘사법을 해칭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사용해서 사실성을 표현했다는 거. 자, 바로 점프 넘어갑니다. 뒤로의 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뭐냐?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바로 선 원근법을 실현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뭐예요? 사실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선 원근법은 정교한 비례 계산을 통해서 자,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보이게 해서 공간감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원근법을 우리는 선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거네요.
이탈리아의 미술과 북유럽 미술의 특성을 다 결합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뒤로 미술의 하나의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자, 이탈리아 미술에는 자, 인체와 동물의 부드러운 선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탈리아 미술의 특징이 되는 거고, 자, 북유럽 미술의 특징은 세부 묘사와 정교함과 그다음 화면을 가득 채운 여백 없는 구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이탈리아의 미술 기법이나 북유럽의 미술의 특징들을 잘 결합해서 결국 여기도 얻어내는 건 바로 사실성이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 자, 뒤로 이전에 판화는 회화에 비해 하위 장르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판화는 복제의 수단이야. 그냥 똑같은 거를 그냥 판박이식으로 딱 찍어내는 거에 불과했었는데, 판화 예술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뒤로는 오늘날의 창작 판화처럼 밑그림부터 판의 색임까지 직접 제작한 물론, 판화의 사실성이라는 미술적인 요소를 구현해냄으로써 판화가 가지는 바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계기. 바로 이게 바로 디러라는 이 작가의 작품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답 위로 체크할게요.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대조가 아니라 각각 북유럽의 어떤 특징도 이탈리아 미술의 특징도 나타난다고 했지 두 개가 대조적이라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보니까 벽에 있는 성물하는 작품인데, 자, 화면을 가득 채운 구성을 통해, 이런 방법 썼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단순성이 아니라, 사실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분명히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자,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디러의 작품은 단순성을 무슨 차원까지? 자, 여기 사실성의 그 차원까지, 경지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랬어요. 단순성을 나타낸 게 아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바로 사실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12번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자, 서술자인 내가 지금 무슨 어줍지 않은 일로 지금 어디 유치장이니까, 자, 어디 감옥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공간적 배경은 지금 감옥이네요, 지금. 자, 어느 날 입구가 소란한데 그때 20년 징역살이 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공포심에 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길래 20년형을 선고받아? 그래서 우리가 다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이.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웬걸 남루한 어떤 초라한 노인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보니까 자, 우리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쫄았었는데 그 힘없는 연약한 노인이 하나 들어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단 말이야. 자, 그 사람은 참 활극에 어떤 우리 주인공은 얼굴을 나타내는 그 순간 희소극의 배우가 되었대요. 사람들은 어떤 되게 흉악범이고 뭐 사람을 막 치고 때리고 이럴 사람이라고 보여. 그런 배우인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우리야 쉽게 보면 개그맨이나 이런 코미디언 같은 이런 느낌밖에 우리가 웃음밖에 안 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왔는데, 자,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하네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랄이고, 대낮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마른 날에 벼락이 안 무섭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노인이. 자, 혼자 막 중얼거리는데, 자, 그러면서 또 조금 있다 보니 갑자기 울면서, 아유, 우리 인식이. 바로 인식이는 누구죠? 손자죠? 3살짜리 손자인데, 자, 얘를 걱정하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 밑에 사람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참말극의 히어로가 그 다음에 시극의 배우가 되고 다시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 이 사람이 배우란 얘기 아니야. 그냥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처음에는 되게 흉악범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보고 웃고 나중에는 이 혼자 질질 짜는 모습을 보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같이 어떻게 비극,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또 인식이를 부르니까 조금 있다 이제 순사가 왔네요. 자, 순사는 마침내 그 노인에게 달려왔어. 자, 그러더니 처음에는 막 험악하게 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우는 모습을 보고 왠지 치근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생겼나 봐. 자, 그리고서 자, 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왜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달래주네요. 누가? 달래는 사람은 누구야?
순사죠? 자, 여기는 순사가 달래주는 겁니다, 지금. 일본 순사가. 자, 왜 나를 가두노? 왜 나를 가두노? 우리 인식을 주구락하나?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뒷부분입니다. 자, 자기가 이곳에 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신문 한 장 때문에. 신문 한 장. 자, 기억, 신문을 줍는데 그 쪼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툭 밀었나 봐요. 이게 지금 강도예요. 아니죠. 신문에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지 하나 지웠는데 이거 일본 가시나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서 툭 이마를 쳤을 뿐인데 이거 강도로 지금 완전히 일제시대보다 보니까 힘없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없이 이렇게 잡혀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네요. 자, 그래 인식이는 누구야? 내 손자인데 바로 며느리인 저기가 얼마 인식이 엄마가 백날 만에 유정을 앓다가 죽었대요. 아유, 그러니까 어린 아들 손자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키웠나 봐. 3살까지 어버 키웠는데 오늘 내가 밥을 안 갖다 주면 인식이 굶어 죽어요. 3살짜리가 혼자 밥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언급한 거 옵니다. 자, 그러니 자 밑에 내버린 개니 건이 주었지 밥을 싸가지고 갈락했구만. 이 사람은 정말 강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땅바닥에 떨어진 그냥 그거를 밥을 싸려고 주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죄수들한테 뭐야? 밥은 주잖아요. 관식이라고 밥을 주는데 자, 이놈아, 한 번 먹었으면 준 것이지 한 끼에 2번씩이나 먹어 이 나쁜 놈. 자, 그러면서 자, 갑자기 지금 순사가 지금 이 노인한테 지금 욕을 하면 되더래요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같은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분개를 할 수밖에 없죠. 분노, 화가 났어. 자, 그러면서 아니 비록 배가 고파 달라고 할지언정 그까지 관식을 자 어디에서 주는 거야? 이 감옥에서 영창에서 주는 이런 걸 관식이라고 하는데 몸에 숨길 그런 실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순사에 대해 불쾌한 감정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바로 노인의 뱃속 이외에서 콩밥 덩어리가 나왔어요. 정말 감춰놨었네요 지금. 순사가 의심한 게 맞은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사의 생각대로 의심대로 콩밥 덩어리가 하나 나왔어요. 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고위층. 그 바지가랑이 사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노란 수건에다 싸가지고 이거 감춰놨었어요. 왜 그랬던 거죠? 바로 손자를 주려고. 자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어린 손자 생각 때문에 이 밥을 먹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뭉칫밥을 싸가지고 바지가랑이 사이에다 감췄던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자 뒷부분에 콩밥 도적 노인은 한참 만에 이제 불시시 일어나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 정말 잘난 밥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안에 갇히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밥이란 말이야. 자, 이걸 잘난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반대어법,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어법으로 표현했고 아니 그 보잘것없는 밥 이걸 왜 빼서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 갖다 줄 걸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는 누구에 대한 손자에 대한 애정이죠. 사랑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 사람들도 머쓱해집니다. 자, 그리고 외려 누구를 조금 전까지 지금 노인을 동정하고 했던 그리고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누구를 비웃지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노인을 비웃지만 서술자인 나는 그렇지가 않죠.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성자를 보는 듯한 슬픔이 나의 가슴에 복받쳤대요.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서술자는 뭘 받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죠. 자, 그 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이것을 손자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바짓가랑이에 감춰놓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게 지저분할지도 모르지만 이 서술자인 나에게는 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애연한 정보다도 빛나는 인생의 햇발을 느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이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여기 10번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이 공간은 지금 유치장이라고 있어요. 죄인들이 갇혀있는.
자, 바로 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일치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자, 이때 인식의 변화 단계인데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자, 어린 인식을 보면 엉엉 우는 노인을 달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사였죠? 순사. 자꾸 울고 있으니까 이제 그 순사도 이제 마음이 지금 저겠나 봐. 동요해가지고 달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에서 자, 현진건은 일제 강점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횡포와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소설에 담아냈는데 자, 이 작품 신문지와 철창이란 작품에도 바로 어떤 거 이런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의 행동들은 다 결국 어디로 집결이 되게 모여지는 거예요? 바로 뜨거운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얼에 보시면 혈육을 위에 감췄던 밥을 잘난 밥. 이건 반어적 표현이죠. 그 보잘것없는 밥. 이렇게 표현하면서 체면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바로 그 손자에 대한 어떤 사랑, 혈육에서 그 뜨거운 사랑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